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여당을 덮친 공천 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조사인데요. 핵심 인물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혹에도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제명 징계 일주일 만이 어제 전격 탈당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강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바람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번 한파는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사업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료를 충분히 냈다며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했는데 해명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배당 20일 만인 오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소환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한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시 의원을 포함해 카페에 함께 있었다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등 2명을 각각 3차례 이상 소환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두 사람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맞춰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강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 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 전 사무국장이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전달 여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기존 입장이 맞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당시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 의원 단수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공천도 이뤄진 만큼 1억 원을 돌려줄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 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인데 경찰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공관위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현금의 대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 말고도 여러 사람이 공천 과정에 개입된 만큼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공천 헌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시사업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의원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주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 이뤄진 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로 김 씨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와 교육 컨설팅 법인 등 7곳이 따낸 수주 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을 가족회사가 따낸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 씨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씨 의원이 쪼개기 예산 청구의 달인이었다며 수의 계약 기준인 2,200만 원에 맞춰 사업 수십 개를 상임위에 올렸다가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태 조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적극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도 지난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고 김 씨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여기서 제명 등 징계가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이르면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당 내 잡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어제 자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제명 당하겠다며 버텼지만 당 지도부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하자 이 같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탈당 압박이 거세지고 경찰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자 고심 끝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다만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제명한다면 의원총회 대신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탈당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 3시간여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의원을 제명할 땐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사실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김 의원은 탈당기를 제출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결국 자진 탈당 선택이라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남은 상처를 온전히 수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앞서 내사 종결했던 김병기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한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의원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아내 A씨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동작구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카드를 건넨 조모 구의원의 동작구 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걸까요?
김병기 의원 안에 법인카드 유용 입증할 자료는 찾으셨나요? A씨는 지난 2022년 여의도 등지에서 구의회 업무 추진비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같은 해 4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 만에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당시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아보거나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좌진의 텔레그램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한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하고 차남의 대학 편입과 채용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차남이 여기 회사에 출퇴근하는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또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CCTV 보시러 오신 건가요? 오늘 백업본 가져가시나요?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에 법률적 판단 등을 담당할 인원을 보강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다만 김병기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YTN에 아직 경찰에서 별다른 통보가 온 것은 없지만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은 했는데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내내 공회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사퇴 의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국회 재경위 회의장. 주인공인 이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또 국민의힘이 집권할 당시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다 냈는데도 목리를 부린다고 역공했습니다. 부족한 그런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반발에도 야권은 현재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제 조건은 충실한 자료 제출이었다면서 자료 대부분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해운 후보자 태도를 꾸짖으며 모처럼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긴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니탓 공방만 90분. 여야는 간사끼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정회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머물며 호출을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자료를 75% 제출했다. 직접 해명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요. 잠시만요. 뒤에 사진들 뒤에 벽이.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여권은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결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강한 반대론을 뚫고 결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보는 Y 리포트부터 보시죠. 주차된 차량에 여러 차례 침 테러를 당한 시민이 증거자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추가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주차된 차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차를 향해 침을 뱉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나타나 침을 뱉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였습니다. 차 주인은 피해가 반복되자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경찰 대응은 답답했다고 합니다. 피해 차주는 경찰이 차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영상까지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겁이 많이 났고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고 정보는 다 채집했는데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고 이후 경찰은 증거물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16일 밤 또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경찰서를 찾아가 거듭 호소한 뒤에야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담당 형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이미 다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뭐 내가 열을 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은 건데 이제서야 한다는 자체가 좀 많이 어이가 없죠. 현행법상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위반 정도로는 분류되지만 차량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을 만큼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조사와 안내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신고인은 불안감을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천 장수동에서 25톤 대형 화물차가 차량 7대를 들이받아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마터면 대형 빅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파편이 가득합니다. 인천 장수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이제 거의 반파 수준으로 쓰러져 있었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돼서 아직도 지금 차가 막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충격한 사고예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멈춰 서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향기도 인근 바다에서 497톤짜리 유조선이 좌초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배에 타 있던 선원 6명을 구조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만일에 있을 기름 유출에 대비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살수차가 공장 안으로 세차게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배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인도로 돌진해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지난 16일 오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는 출발한 이후에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기사는 당황한 듯 페달 쪽을 계속 쳐다보는데요.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교차로까지 간 버스는 승용차와 인도 위에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에 건물과 부딪히면서 50여 초 만에 멈췄습니다.
주행 기록을 보면은 당시 버스의 최고 시속은 55km였고요. 사고가 난 이후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50대 버스 운전자는 차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 2차 소환에 모두 불응한 건데요.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선 경찰의 1차와 2차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불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 자체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협조와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 협의 중이라던 지난 13일 쿠팡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일 출국한 로저스는 현재까지도 해외 체류 중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로저스 대표가 외국인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집행하긴 어려울 거란 의견입니다. 살인이라든가 테러, 대형 마약 같은 중범죄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의지라든가 바라보는 시각 이게 동일해야 돼요. 쿠팡은 로저스 대표가 1차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과 달리 공식 입장이 없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쿠팡 TF를 꾸린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로저스 대표가 이대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가입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보안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을 중심으로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76으로 직전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째 오름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과가 20%, 감귤이 13% 오르는 등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률이 3.4%를 기록했고 디램이 15%, 플래시 메모리가 6% 상승하며 공산품 가격도 0.4%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현대차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다가서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조사 자료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플러스 8로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가운데 8곳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버랜드가 내일부터 개장 전 아침 시간에 판다 가족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윈터 굿모닝 바오 패밀리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날 것만 같던 대미 관세 폭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타깃은 우리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마이크론의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군사, 안보 할 것 없이 필수품이 된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회사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러트닉의 이 발언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령으로 위협을 다시 시작한 뒤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경쟁국 타이완은 이튿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TSMC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생산량과 연동해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TSMC처럼 미국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갑자기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이미 파운드리,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건설 중인 공장까지 합치면 앞으로 20년치 공사 계획이 모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기술 수요에 맞춰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반도체 업계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용인 투자에 우리 1,000조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투자해야 돼요. 한 번 지면 평택 같은 경우는 6동을 짓잖아요. 용인도 삼성은 6동을 짓게 돼 있잖아요. 한국은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타이완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건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그대로 적용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반도체 관세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 부과를 100%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유럽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하지만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과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노벨상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노르웨이 정부가 사실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아 이제는 자신이 평화만 생각할 의무가 없고 그린란드를 통제할 거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I think it would be very unwise.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 매도를 의미하는 셀 아메리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럽에선 이번만큼은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들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집결하는데요.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단판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린란드 파병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방식의 대화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와 함께 일각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유럽 내 미군 기지 폐쇄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Ich glaube, dass die Europäer jetzt sehen, dass man mit Appeasement der Beschwichtigung von Donald Trump nicht dauerhaft. 반면 영국은 동맹을 관세로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보복 조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A trade war is in no one's interest. The right way to approach an issue of this seriousness is through calm discussion between allies. 유럽 정상들은 이번 주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에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EU는 22일에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다보스 회담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우려스러운 정보를 많이 받았다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Существуют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решив вопрос присоединения Гренландии, Трамп, безусловно, войдет в историю. С этими экспертами трудно не согласиться. 한편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나토가 북극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 증시 주요 지수들은 1%대 하락했고 덴마크의 대표 지수 OMXC는 2.73% 급락했습니다. 유럽이 실제로 반격에 나설 경우 경제 안보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보복이 우려돼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3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가 소강 국면을 맞으면서 이란 정부가 일부 유화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란 국영 뉴스 채널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방송이 나오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 뉴스 채널이 송출한 영상입니다. 이례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권 붕괴 후 귀국을 노리고 있는 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의 목소리도 소개됐습니다. فرصت زیادی براتون نمونده. به مردم هر چه زودتر بپیوندید.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영방송 측에서는 알 수 없는 출처로 신호가 교란됐다고만 설명했습니다. 3주째를 맞는 이란의 경제난 시위는 소강 국면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가 사라지고 정부는 이번 주 인터넷 접속 재개를 약속하는 등 일상 회복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یه مقدار باید دولت یه هوشمندانه تر این کارو انجام میداد و ملت رو آماده میکرد نه اینکه مثلا یهویی مثلا قیمت‌ها رو ببره بالا و مردم هم حالا 수천 명에서 18,000명까지 사망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란 반정부 시위가 잦아든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보류된 탓도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반격에 준비가 덜 된 중동 지역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אם איראן תעשה טעות ותתקוף אותנו, אנחנו נפעל בעוצמה שאיראן טרם הכירה.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이 도착하는 며칠 뒤에는 이란 경제난 시위를 포함한 국내외 정세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스페인 고속 열차 충돌 참사 피해 사망자가 지금까지 40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흘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현지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가던 민영열차의 뒷부분이 코르도바주 아다무스 인근에서 갑자기 탈선하면서 반대선로에서 시속 200km로 마주오던 구경열차의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여파로 구경열차 앞쪽 객차 2량이 탈선해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사업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에 불거진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법원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추위 상황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장을 보니까 기온이 많이 낮아진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강추위가 찾아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0.5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보다 소한 무렵이 더 추운데요. 그래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한 무렵 큰 추위가 없었던 반면 대한이 들어있는 이번 주에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는 모레의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또 추위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장기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파 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양구 해안면의 기온이 영하 20.2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이 영하 16.5도, 파주는 영하 13.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춘천은 영하 11.1도, 대구는 영하 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7도에 그치겠고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1cm 미만의 눈이 오겠고 내일과 모레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새벽에 강한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영남 해안 그리고 제주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종일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런 강추위 속에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인데요.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파에 집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까맣게 타버린 집터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집터에서 화재 현장 감식이 이뤄집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지난 16일 큰 불이 나 250여 명이 대피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재 원인 추정되는 거라도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처음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다지구 마을회관 근처 집터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진 뒤로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나 인화성 물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찾아와 경찰 통제선 너머로 망연자실, 감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터에 남은 건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충격. 구룡마을에서는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화재가 반복돼 왔습니다. 나무 합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불법 건축물이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2년도에도 그렇고 저쪽에 또 칠지구 났을 때도 거기는 그때 사람이 사망까지 했었어요. 재개발을 위해 이미 토지를 수용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임시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에 살얼음이 낀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면 상태가 설이, 결빙일 때 사고 건수 100건당 1.9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로 상태가 건조인 평소 상황 치사율 1.27보다 55% 정도 많습니다. 특히 도로가 얼어붙었을 때는 차의 제동거리가 최대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의 물꼬는 트일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전현직 지도부 간 내홍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5일차로 접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쩍 헬쑥한 모습으로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의료진 수액은 마다하고 연일 손글씨로 의지를 다지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줄지은 응원 꽃다발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뇌물, 쌍특검을 수용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복귀까지 끊겠느냐며 여론에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김병기의 탈당쇼, 강선우의 제명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단식을 구심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동시에 내홍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걸 두고 지도부가 공개 파열음을 낸 겁니다.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줄 수는 없습니까?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당 모욕 언행 등으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전선이 또 생겼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깊이 지적을 하겠다.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있어요. 당 갈등이 들끓는 상황에서 민주당마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응답하기는커녕 냉랭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 대죄할 때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 기간,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일정을 멈추기로 하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까지 계획하는 등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 충돌했습니다.
비당권파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입틀막 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이 해당 행위라며 입단속을 시도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의도가 아니라면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라. 건강한 토론을 막지 말라며 비당권파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보궐로 입성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1인 1표제의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거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위 직후 폭발했습니다. 해당 행위 경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득구 최고위원이 재갈을 물리려는 거냐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발언권 침해로 느낀다면 사과한다면서도 만장일치로 최고위를 통과한 사안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당에 어떠한 피해가 되는 그러한 결과로 귀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지도부 이견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인 1표제는 원안대로 당무위원회에 부의됐고 61명 표결 가운데 5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당무위에서 1인 1표제는 한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약을 왜 지키느냐고 비판받는 건 드문 일이라며 자신은 약속한 건 다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인 1표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과 3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개파 간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난 지 사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한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사전 예고 없이 선고일을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수정 때문에 아직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지금 급하게 선고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짚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가 제한될 수 없다는 판결은 최초의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헌법 해석이고 이것을 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고려했을 때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기일과 같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정교 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는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지파장 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신천지 고위 간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 동안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걷고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부는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 신천지 내부 각종 비위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신천지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기존 통일교회에 집중됐던 수사가 합수본 출범과 함께 신천지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관심은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의혹으로 쏠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추정했습니다. 합수본이 조만간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한 남성의 진술만으로는 아직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없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TF는 최근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으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A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가 A씨를 불러 조사하던 지난 16일 자신을 대학원생이라 소개한 30대 B씨는 무인기를 띄운 건 자신이라며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들을 측정해보려고 했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과거 보수청년단체는 물론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씨는 A씨의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B씨는 북한의 정치사회 등을 다루거나 국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 두 곳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력과 업체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용의자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다면서도 액면 그대로를 믿을 수는 없고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역할 분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B씨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승진 기피가 심각해 기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시험 경쟁률이 0.2대 1인 곳도 있었는데요. 거주지 문제나 부족한 금전적 보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35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기피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비간부 직원 가운데 승진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넘긴 기관은 한국전력 등 7곳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급 간부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시험 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한전 KPS의 경우 지난 2024년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워라밸로 요약됩니다. 업무량 과중에 비해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고 특히 승진 시 순환근무로 인한 거주지 이동 부담 등이 기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은 임원 승진 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승진 이후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역시 낮은 보수와 정년 미보장, 업무량 급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은 승진 기피 현상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의 승진이나 업무 공백,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다한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인천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여성들이 시설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입퇴소자 19명의 피해 진술이 담긴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추가 피해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 시설 대표 A씨가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4명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 있던 장애 여성들을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또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국내 한 대학연구팀이 지난달 초 색동원 입퇴소자들을 상대로 이틀 동안 진행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사를 받은 여성장애인 19명 전원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의뢰한 강화군은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즉시 심층조사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하고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색동원과 협회장을 맡은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담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와 강화군에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기 요리 경쟁 예능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한 한식 조리 기능장 임성근 요리사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땄다고 밝히면서 면피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자필 사과문을 올려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준 채 활동하는 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추워도 너무 추워진 날씨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강추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알박기 한파가 뉴노멀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한파 기간을 오히려 늘린 온난화의 역설,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가 5일 이상 이어진 횟수는 2010년부터 확 늘었습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단 3차례 있었는데 2011년 이후론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추위가 오래가는 이유는 뭘까요?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의 상공을 벽처럼 막는 이 블로킹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를 가둬두던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겨울 평균 기온은 올랐지만 대기 순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파 강도가 더 세게 다가온 겁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7도에 달하고요. 내일은 더 추워질 전망인데요. 이번 냉동고 추위는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따뜻하게 중무장하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집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담긴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22.7개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은 단 10.4%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층의 임금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실질 임금은 6.7%가 줄어드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또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용직에 근무할 확률도 점점 떨어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거비 부담도 커졌죠.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청년층이 13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비슷한 길을 밟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는 난산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난산증은 지능은 정상 범위지만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학습 장애입니다. 숫자가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측 연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원인으로는 두뇌 발달 저하와 뇌 손상,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 영향 등이 꼽힙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기초 연산을 잘 못하거나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못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직 국내엔 제대로 된 연구나 통계가 부족한데 한 반에 최소 1명 정도는 난산증일 걸로 추정됩니다. 난산증은 빨리 발견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숫자 이해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만 6세에서 7세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난산증 학생을 선별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산증 학생을 돕는 전문교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1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결. 하이볼 스파이크 막힙니다. 바이르사이언 막힙니다. 핸드캡탈 브로킹 괜찮았어요. 황수민 선수가 잘 막았네요. 살려놓고 때립니다. 발로 보나 막힙니다. 바쁘시네요. 네. 퀵업 다시 막혔어요. 신호진 김호진 강타 막힙니다. 블로킹 또 하나 기록합니다. 성공이 막힙니다. 핸드캡탈의 높은 브로킹을 견디기가 쉽지 않네요. 네. 오늘은 현대캐피탈의 초롱성과 같은 성벽이 만들어집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